세상은 수많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법칙들을 직접 체감하거나 생각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영직 작가의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많은 현상들 속에서 숨겨진 법칙을 끌어내어 일상과 연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제,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실천적 교양서입니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커다란 미로를 탐험하듯 지적 호기심을 채우게 되며 이 법칙들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100일까지 법칙이 각각 흥미로운 사건과 이야기로 풀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전처럼 나열된 법칙들이 아니라 왜 이런 법칙이 탄생했는지, 어떤 사례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깨진 유리창 법칙을 통해 작은 일탈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마태 효과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상, 경제 흐름, 그리고 개인의 심리에까지 연결되며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이 법칙들에 의해 설명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머피의 법칙에서처럼 일이 틀어지는 경험이나 나비 효과에서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책에서 열거한 수많은 법칙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혼란과 무질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과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영직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법칙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법칙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법칙처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을 파악하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만 시간의 법칙이나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법칙들은 자기계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특히 제로 베이스의 법칙처럼 성공한 후에 안주를 경계하라는 법칙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더불어 이 책의 구성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각각의 법칙이 짧은 분량의 핵심만을 담고 있어 어디서든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법칙만 찾아 읽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차근차근 읽어나간다면 마치 퍼즐을 맞추듯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현상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면 사회적 무질서를 경계하게 되고 작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피터의 원리처럼 사람들의 무능이 시스템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조직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등장하는 법칙들은 현실적이면서도 직관적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독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이 책에서 얻은 작은 지식들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영직 작가의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은 지식의 확장과 현실적인 통찰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수많은 법칙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법칙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독자에게 지식의 힘을 통해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줍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주는 책.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분, 논리적 사고와 지혜를 기르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1. 하나의 모래알 속에 세상이 들어있다. 대칭 구조와 프랙탈. 눈송이는 완벽한 육각형 대칭 구조를 하고 있으며 벌집도 육각형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육각형 대칭을 이루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의 법칙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 마커스 드 사토이 교수는 대칭에서 자연에서 흔한 대칭은 자연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구조로 진화한 결과라고 풀이한다. 벌들이 꽃에 특징한 대칭과 패턴을 조차 꿀을 따는 것도, 비눗방울이 가장 대칭적인 구 형태를 띠는 것도, 수많은 동식물이 대칭을 조차 진화한 것도,
인간의 마음예술 기술이 대칭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벌들이 집을 지을 때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구조,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 둘레가 일정할 때 공간을 제대로 하는 구조는 원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원을 이어 붙일 경우 원과 원 사이의 공간이 낭비된다. 공간을 절약하기에 좋은 구조는 삼각, 사각, 육각뿐이다. 삼각형은 공간에 비해 변의 길이가 길고 사각형은 일그러지기 쉬운 구조여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공간과 재료의 절약 그리고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구조가 육각형이다. 12.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사소한 차이, 나비 효과.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대과학이 날씨 하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 실험을 해왔다.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각 변수마다 초기 조건의 값을 1,000씩 다르게 입력한 다음 각 변수마다 초기 조건의 값을 1,000씩 다르게 입력해봤더니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습도와 바람의 값을 조금씩 높이자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 텍사스주에 미칠 무렵에는 토네이도로 변한 것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로렌츠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위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나비 효과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나비 효과는 처음에는 날씨와 같은 복잡계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었으나 차츰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성공이나 실패도 능력이나 노력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2. 세상을 바꾼 우연들. 세렌디피티 법칙. 독일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실수로 발명되었고 렌트겐의 X선, 플레밍의 페니실린, 제너의 종도 모두 우연에서 얻어진 결과들이었다. 억세게 운이 좋았던 발견은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독일 화학자 케클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에 본 뱀들의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려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똑같은 꿈을 꿨더라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야말로 개꿈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오랫동안 벤젠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케쿨레였기에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99번의 실패를 딛고서야 한번 찾아오는 영감에 의한 우연이었다. 32. 가는 날이 장날.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확률이 1, 2인 1도 누구에게는 잇따라 나쁜 결과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잇따라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쁜 결과만 이어지는 경우를 머피의 법칙, 반대로 좋은 결과만 이어지는 경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미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머피 대위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초음 속으로 하늘을 날던 조종사들이 지상에 내렸을 때 신체 상태의 급감속 적응 실험을 했다. 전극봉으로 신체를 체크하는 실험이었는데 피실험자 모두가 적응 실패로 나타났다.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기술자가 전극봉의 배선을 잘못 연결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하나가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머피의 법칙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일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최악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매튜즈는 유럽 물리학 저널에서 버터 바른 빵을 떨어뜨리면 버터 발린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머피의 법칙이 단순 우연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속 시간이 촉박해서 택시를 타면 신호등마다 걸리고 오랜만에 간 야구장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은 한눈을 파는 순간 터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물건 중 망가질 확률은 비쌀수록 높으며 제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44.
익숙하지만 낯설다. 뷰자대 이론. 일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존에 검증된 방식을 답습하는 것과 탐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존에 검증된 방식은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되는 안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약하다. 반면 탐험적인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의 방식으로는 남을 뒤따를 수는 있지만 남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등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뷰자대라는 이상한 용어가 생겨났다. 뷰자대는 데자뷰를 거꾸로 쓴 조어다. 데자뷰란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접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만났던 사람, 접했던 상황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반대로 뒤집은 뷰자대는 늘 접하는 익숙한 상황이지만 처음 접하는 것처럼 낯설게 보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59. 망설임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펭귄 효과. 남극 사진을 보면 펭귄들이 바닷가 빙산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왜 그럴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먼저 펭귄들의 삶을 보자.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들은 겨울이 올 무렵에 짝짓기를 한다. 그들의 짝짓기는 특이한 행태를 보인다. 먼저 오모크라블리는 은밀한 짝짓기 장소로의 이동이다. 펭귄들은 길게 무리를 이루어 며칠 동안 오모크로 향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인 펭귄들은 암수가 한 쌍을 이루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펭귄은 1년에 한 개의 알만 낳는다. 가혹한 환경에서 그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알을 낳는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넘기고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다.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서 아버지 펭귄이 겪는 교통은 눈물겹다. 수컷은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서 털로 덮어 부화시킨다. 새끼가 알에서 깬 다음에도 수컷은 잠시도 새끼를 얼음 위에 내려놓지 않고 품어서 키운다. 알에서 깨어난 펭귄은 수컷 펭귄이 토해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란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직 새끼만 먹이면서 암컷이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수컷의 체중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남극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이유 역시 자식에 대한 배려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6개월 정도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는데 먹이를 구하기가 쉬운 여름철에 떠나도록 하려는 배려인 것이다. 한편 알을 낳고 탈진한 암컷은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 먹이를 찾아 바닷가로 나가지만 그들의 천적인 바다사자가 물속에 숨어서 펭귄이 물속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펭귄들이 바닷가에 횡대로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한 한 마리가 먼저 물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펭귄은 대부분 바다사자의 먹이가 되고 만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펭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바닷속으로 뛰어든 펭귄 암컷은 우선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운 다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이를 먹는다. 수컷과 새끼 펭귄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다. 암컷이 늦게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수컷과 새끼는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상을 펭귄의 부정에 비유한다. 96. 357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는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다. 법률가였는가 하면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수학자로서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남겼는가 하면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광학의 법칙도 발견했다. 데카르트와는 별도로 해석기하학의 원리를 발견했는가 하면 곡선의 접선과 극대극소점을 찾는 방법을 발견하여 미분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또 천재 수학자 파스칼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확률론을 정립한 공동 창시자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처럼 많은 업적을 남긴 그가 박사도 교수도 아닌 아마추어 수학자였다는 사실이다. 페르마는 자신의 발견을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았다. 단지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거나 자신이 읽던 책 여백에 메모 형식으로 남겼을 뿐이다. 그가 여백에 남겨놓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n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zen 플러스 n 이꼬르 zen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g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장난기였다. 그는 위 내용에 메모 한 줄을 더 추가해놓았다. 나는 이 문제를 증명하는 경이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백이 좁아서 여기에 적지 못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